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운데도 역시 정치권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번 주 역시 정치권은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 찼는데요. 저희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지속되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은 집권당 독주 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의회 권력의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경제 정당의 기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막 오른 20대 후반기의 국회 원구성 평가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여야가 이번 주에 드디어 원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 40여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이었죠. 본회의에서 20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반기 국회의장단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이주영, 주승용 국회부의장 세 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후반기 국회죠. 의장단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41일간 끌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끌 일이었나 어찌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실화네요. 예측했었던 안대로 아무런 그 특별함 없이 진행됐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국민들 생각에서 좀 더 네. 빨리 결정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단 같은 경우는 문희상 의장도 그렇고 이주영 의원이나 주승용 의원도 다들 특별히 원하지 않은 분들이고 당 네. 내에서나 혹은 또 다른 당에서도 원만한 관계들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어서 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사당 체제로 나눠져 있는 국회를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공적으로 출마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성공적이다라고는 평가보다는 그냥 예상했던 결과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쨌든 뭐 문희상 의장 그리고 이제 부의장단을 보면 이번에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그 협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지도부에 입성했다는 생각이 문희상 드는데 의장도 협치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 문희상 의장 같은 분은 DJ로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DJ 청와대 정무수를 하셨고 네. 또 노무현 정부의 제첫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DJ 노무현 대통령과는 굉장히 친숙하고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할 때는 주류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내지 않았던 분입니다. 네.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뭐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은 제게 한 2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했지만 본인 자체가 카리스마 있게 뭐 대선 주자로 드러난 적은 거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정 같은 건 잘하실 분 같고 네. 오늘 일단 그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뒤에 이제 기자들한테 한 말이 협치라는 말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생이나 개혁 입법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진다. 이거 절대 야당 탓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회 민주주의의 적임자인 것 같고 또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개파색이 좀 옅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계열로는 보지만 사실 친박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후보에 가까웠는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해수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계로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친박은 아닌 좀 중간적인 부분이고 이분은 또 당내 선거에서 나갔다면 떨어졌던 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걸 국회부의장은 됐네요. 예, 인품이 높고 또 하나는 그 검사 판사 출신의 특징이 뭐냐면 검사가 좀 과감하고 정치력이 강하다면 판사는 굉장히 좀 온건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냥 온건한 스타일이고 또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네.
개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 같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 여수에서 일단 국회의원을 사선하셨지만 네.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판에 오래 계셨다는 거지 누구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또 국민의당까지 간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주류는 아니었던 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세 분 다 나름대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는 지도부는 굉장히 협치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 다만 정치 상황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도부의 세 분의 인풋만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조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단도 뭐 그렇죠. 원내대표단도 그렇게 원하는 분은 지금은 일단 여야 지금 저 야당 제1당 이제 원내대표가 다 노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생명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관영 의원도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 뽑혔지만 나름대로 뭐 여야에서 다 두루 평이 좋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여야 간에 또 전쟁이 시작되면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문희상 이번에 신임 국회의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네, 뭐 청와대에서 예, 그렇죠. 조무석 할 때도 같이 근무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의장단이 참 41일 만에 이제 원구성 협상에 타결이 된 예. 셈이니까 그래도 매우 늦었고 결과는 뭐 기대 이상 특별히 나아진 건 없었으나 다음 주 재헌절 전에 원구성이 되고 의장단 선출이 된 거는 너무 다양한 일이다. 참 민망하고 부끄러울 뻔했다. 이런 개헌절이 다음 주 생각이 화요일이죠. 재헌절, 네. 아슬아슬 며칠 만에. 네,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재헌절 전에는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그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의장 국회의장 뭐 부의장 두 분은 뭐 여야 의원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세 분이 아마 뭐 굉장히 이제 국회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뭐 잘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만은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협상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또 오리발 내밀기 시작했잖아요. 법사위 문제 같은 걸로. 그거는 뭐 이 오히려 운영위 개선이 더 중점이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일성이 이미 또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가질 건 다 갖고 난 이후에 지금 오리발 내미는 격이어서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험난해 보인다. 네. 이런 생각도 벌써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원구성 자체, 그다음에 이제 의장단 구성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이 좀 아무래도 좀 한국당이 제일 이득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무래도 김성태 지방선거 폭망했는데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그 권한대행에 당대표 네. 권한대행 겸하고 있죠. 그런데 뭐 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 왈가왈부하고 또 물러나라는 얘기까지도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서 그 한국당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한국당이 얻을 건 다 얻었잖아요. 법사위, 예결위. 알짜 상임위는 다 얻어간 셈이죠. 뭐 국토위, 국토위, 산자위, 산자위. 외통위까지, 네. 예, 외통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들과 관련된 그런 그러네요. 알짜 상임위는 다 가져갔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뭐 큰 소리 칠만하죠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상임위 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 원내대표의 파워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게 꼭 네. 그걸 같이 하는 게 일단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도 후반기 원구성이 어렵지 않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전반기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가 있지만 후반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전반기에 했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겉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요? 과거에도 야당이 가졌던 상임위를 가져간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예결위 과거에 민주당이 가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운영위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는 바뀐 이유가 여당이 그러니까 청와대를 끼고 있는 정당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가져가고 대신 다른 걸 하나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재미를 봤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국회 부의장 달라고 했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의석수를 봐서는 국회 부의장은 바른 미래당이 갖는 게 맞고 그렇다면 자, 농수해양위 원하던 거 얻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상설 특위는 하지만 정계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평화 정의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짜리 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할 테고 바른미래당도 뭐 겉으로는 불쾌하다고 하지만 어차피 두 석밖에 못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간 것 말고도 비상설 특위에 4차 산업 이제 희망 특위를 갖다 맡았습니다. 네.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이 바른미래당이
경제나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임위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재미 본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기재위 뭐 정무위 사실 알짜배기라고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다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산자위 이거는 과거에도 민주당이 다 했던 거고요. 다만 국토위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져간 거는 뭐 겉으로는 뭐 재미를 봤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는 기재위와 정무위를 갖다가 민주당이 가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손해본 거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라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당과 제1야당이 손잡으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안건은 제1야당과 여당이 싸우기 때문에 3당 4당이 캐스팅보트를 던지는 거지만 지금 이 원구성은 예. 1, 2당이 우리끼리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 4당이 나름대로 이런 상임위나 네. 특위의 위원장을 줬다는 거는 이 바른미래당이나 이 정의평화 교섭단체에서도 저는 별로 기분 나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은 굉장히 저는 원만하게 되었다. 저는 좀 좋게 좀 그러니까 평가합니다. 지방선거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많이 가지시는데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냐 사실은 생각했는데. 당의 세와 지금 국회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어차피 의석수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당의 지지율이 1%가 나오든 2%가 나오든 그대로 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지지자분들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8석을 가져왔습니다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전체 다 저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반기 하지 않았던 상임위를 다 바꾼 겁니다. 아 그렇게 돼요? 네. 이게 아예 바뀐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다 전반기 하지 않았던 상임위를 그대로 바꾼 거여서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가져간 것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법사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게 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가 이대로 가서는 야당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법사위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환기는 충분히 시켰다. 그래서 실제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동의까지는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글쎄는 지금 문구 뭐라 그러죠? 체계작구 법적인, 심사. 체계작구 심사를 갖고 거의 상원격으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걸 내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국회와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그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당도 지금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야 라는 것에 국민들이 불쾌한 거죠, 사실은. 그런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주당은 삐약점이고 뭐 자유한국당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성과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A약점이다. 것이고, 예. 또 평화정의도 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크게 뭐 이것저것 달라고 지렛대를 삼아서 결국에는 상당히 얻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알짜 상임위는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뭐 교육위 같은 데는 굉장히 지역구 예산 챙기기 좋은 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나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일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이 오늘 원구성 이번 협상에 대한 결과를 놓고 그 평가하는데 어떤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내부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도 예. 그거 이제 굉장히 급한 법안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브레이크를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빨리 법사위에서 좀 넘겨라. 본회의로 좀 넘겨서 이건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붙들고 있느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의원들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사위 어떤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곧바로 그냥 딴 얘기하면서 법사위 어떤 필요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법사위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 현재처럼 가면 문제는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국민적 어떤 그 여론을 주목시켰다면 그대로 좀 가져야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곧바로 그냥 법사위도 법사위지만 뭐 운영위원회 자체 뭐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동시에 막 얘기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생각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한국당이. 그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왜냐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국민의 심리적 요인을 말씀드린 것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뼈저리게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국회 운영에 정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일성으로 말씀하신 협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국회 안에서 빨리빨리 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거는 저는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구성 협상 41일 만에 해서 많이 얻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금방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면서 딴소리 한다는 그 얘기는 것은 향후에 계속 태클 걸겠다는 거다. 뭐 그렇게 절대로 봐야 이렇게 되나?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셔와도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말,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도 제도 개선해야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자꾸만 말꼬리 잡으면 저는 안 된다 보는 게, 법사위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네. 운영위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거지. 그 말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나는 니는 뭐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를 고친다는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과거의 법사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의 문제가, 지금의 법사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이유가 우리 18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19대 때부터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그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이걸 지금처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법사위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비판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법사위가 왜 고쳐야 되냐면, 이 법사위의 존재가 미국식 상원하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만하게도 다른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교육을 그러니까 자구 수정이나 체제 문제만 고치면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글쎄 말이에요. 자, 국방부 장관 오세요. 자구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내용을 뜯어 고치려고 했던, 그게 사실 박영선 위원장이 그래서 그때 비판 좀 받았는데, 그러면 사과 좀 해야죠. 저는 이런 경우는요, 물론 그때는 그분의 진정성은 있었겠지만 그분의 재벌기획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먼저 사과도 좀 하고, 또 그렇지만 저는 고쳐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네. 아니 법사위가 뭐길래 다른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고민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만든 법안을 뜯어고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만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저는 뭐 운영이 고치는 건 좋지만 법사위 같은 경우, 아니 과거에 19대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법사위 시스템 고치는 데 대해서 주저주저 하면 안 되고,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가지고 원칙을 잘 세워야 되는 거지, 자꾸만 뭐 당신이 있으니까 우린 이런다 이런 식으로는 저는 그래요. 해결 안 될 것 19대 같습니다. 전부터도 사실 법사위에서 다른 부처 장관을 불렀던 것은 관료가 돼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박영선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좀 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동의할 수 있겠지만, 둘 다 뭐 서로 간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없애자고 하는 것에는 법사위를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찌 보면 한 예전에 국회의 시스템과 의원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반 상임위에서는 다 법조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요즘은 뭐 일반 상임위 안에도 전문위원분들이 다 계시고 또 법제실이나 국회 도서관에서의 지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임위에서의 그 조정도 체계 작구가 다 정리가 끝나는 거여서 더 이상 법사위가 열릴 일은 없겠다. 근데 다만 국회의 합의라고 하는 게 뭐 네. 여기 계신 분들 더 아시겠지만, 이번 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한 합의안을 쓰는 것, 이게 잘 지켜지는 경우가 잘 없는 거여서 진짜 잘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도 19대 국회 내내도 있었거든요. 운영개선소위가 있었지만 별로 개선된 내용들이 없어서 진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상임위원장단 선출하죠. 대충 윤곽은 다 나온 거죠, 여야,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도 치열합니까? 아마 자기가 위원장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로 계실 거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말에 좀 당내에서 다 정리가 되겠죠, 그거는? 그것도 선거하시는 선거할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합의가 안 안 되면. 되면 선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뭐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은 선거하지 않아서 아마 원내대표가 조정할 거고, 조정은 자유한국당은 어렵죠. 원하면 선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근데 민주당도 저는 선거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유가, 그게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 그런 관리가 있었냐면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3선 이상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경쟁이 나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의원수가 늘어나고 다선 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라도 다음에는 선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이유가, 아니 둘 다 했다는데 뭐 원내대표가 네가 하시오, 니는 이리 가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다선 의원이 많이 배출될수록 선거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이번에도 뭐 위원장 그 상임위가 제일 인기예요? 근데 뭐 지금 요즘 뭐 노웅래, 민병두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각축을 근데 벌이겠다 그런 난 여러 차례 우리가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일단은 전당대회랑 얽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관련한 부분들 정무위나 기재위나 이런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하여튼 이제 20대 후반기 국회가 이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청문회도 있죠. 경찰청장 청문회 있고 대법관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세 명. 네. 청문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이제 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다뤄져야 되나요? 아무래도 네. 지금 민생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협상 최저임금 뭐 문제. 난항이죠. 그리고 뭐 각종 민생 법안들이 뭐 네. 산적해 있잖아요. 하나도 통과시킨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포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리고 개헌 문제는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반기 국회 이쯤에서 그걸 좀 얘기를 꺼내서 하지 못하면 네. 이제는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이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거든요. 그러네요. 예, 문재인 작년에 이제 그 정권을 잡고 그리고 올해는 뭐 선거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여서 9년이 아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총선입니까? 21대 이제 선거가 총선이 2020년에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번 하반기와 내년 1년 그 즈음인데 네. 그래서 그 민생 문제를 포함해서 이 개혁 법안들을 주어진 1년 뭐 한 3, 4개월 남짓 동안에 처리하지 해야 못하면 되는구나.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이 후반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사당 체제 하에서 협치가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서로 각 당의 이익을 내세우거나 또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정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 일성이 다 협치하겠다 그리고 또 조정하겠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굉장히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의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하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다. 저는 이렇게 민생 생각합니다. 법안들도 전반기에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처리하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개헌 부분도 이제 있겠고 인사청문회가 이제 네 분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2기 내각이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그 문제도 때문에 있겠군요. 예, 상임위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하겠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한 상태여서 부처의 인사청문회 부분도 좀 관심사항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부터 있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문재인 정부 예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뭐 1년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평가하겠냐라고 하는 걸로 여당이 좀 방어를 쳤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문제되는 거의 대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거여서 아마 이제 야당이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국민이 보시기에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평가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할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있네요, 올해. 예. 7월 국회는 그렇게 크게 충돌할 건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청문회 얘기하지만 그 정도 청문회는 그냥 그 당연히 월급 받을 만큼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다만 저는 걱정되는 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이 많이 밀려 있고 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개혁 법안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것들도 처리하고 또 하나는 그때와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통령도 이제 인식을 좀 다르게 하기 시작해서 경제 처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밀린 법안도 좀 문제지만 앞으로 새로 자금 경제 규제를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이냐. 지금 저는 뭐 IT니 뭐니 중국에 밀린 이유가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최저임금 때문에 좀 고민이 하는데 지금 고용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가 화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이걸 하겠다는 당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만 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또는 그 역작용이 없느냐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좀 덜해가지고 생각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그럼 국회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자, 뭐 워라밸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워라밸은 꿈도 못 꿉니다. 오히려 돈이 줄어들고 지금 뭐 죽겠다 아우성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국회가 도울 거는 뭔가? 이거는 청와대나 정부나 국회가 이거 손잡고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거 뭐 싸운다고 될 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7, 8월부터 저는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5개월째 10만 명 이상이 늘지 않은 아주 지금 IMF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푸는 것부터 해서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렵게 41일 만에 이제 원구성을 합의하고요. 국회의장단이 다 뽑혔습니다. 지금 우리 진성원 전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7월 국회부터는 서로 간의 정쟁보다도 지금 닥쳐 있는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건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회에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하여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 짓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무사가 아직까지 원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울거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묶음까지 덜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 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최근 하여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검토 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요. 이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국민들도 분노와 함께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해외 순방, 인도에 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바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또 각 당의 반응도 상당히 좀 다른데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내란 음모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과잉 해석 아니냐, 오히려 정략적 의도가 있는 적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강진 전 의원께 먼저 드리죠. 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걸 뭐 적폐몰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적폐라고 하면 처단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법률적으로 봐서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짜 내란 모의나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예비하는 단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무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문건이 합참의 민정이나 계엄부에서 작성됐다거나 아니면 수방사에서 고민을 했다거나 법리 검토를 했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법적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전쟁이 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치더라도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혹시 몰라서 예비해 본 것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한 2달 전쯤에 수방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건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얘가 나오다가 조금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방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정 정도 동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용을 봤을 때 법리 검토에 훨씬 더 가까웠었는데 지금 기무사의 문건은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뭐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봤다라고 하는 답변과는 전혀 맞지 네. 않는 문건인 거죠. 진성원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걸 묵살한 겁니다. 법률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한테 이 문건이 보고가 돼서 국방부 장관이 법률 검토를 시켰더니 이거는 별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킬시킨 건데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은 군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업무, 이건 합참에서 했다면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거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비해야겠다고 뭐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짠다면 이것은 기무사가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관련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랬죠? 한다면 황교안 직무 대행인데 자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됐고 지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 보고는 받았다. 그렇지만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끝났다면 저는 이거는 이 당시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문제로 끝날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이것이 많은 사람의 공감하에 시작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수령 또는 뭐 계엄령 하면 과거에 뭐 7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대학생들은 위수령 하면 거의 치를 들고 계엄령 하면 또 5.18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촛불 집회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무사가 이걸 했다는 것은 정책으로는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게 촛불 집회가 그 당시로는 어쨌든 국민들 평가는 굉장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라고 했고 저도 뭐 몇 번 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저러다가 저거 국가 비상 상황이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 군대는 여기 배치하고 여기는 배치하고 이런 걸 갖다 짰다는 거는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받는 감정은 이거는 군이 다시 국민들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에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게 군이 기무사가 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군이 만약에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했던 적당히 돌려본 시나리오인데 너무 정치권에서 침소봉대한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나온 것만으로 저는 수사할 만한 사안은 된다. 다만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 좀 재밌는 보도가 났는데 이 문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 문건을 보니까 이거는 뭐 쉽게 하면 비밀 문서도 아니고 일반 문서고 그냥 날짜도 정하지 않고 굉장히 허술한 문서로 보고됐다는 겁니다. 장관한테.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으며 무슨 이유로 했는지 이거는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게 쿠데타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비판할 수가 있지만 이 자체 가지고 그걸 쿠데타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과장됐다고 봅니다. 쿠데타는 아니고 일단. 그건 알 수 없죠. 조사해 봐야 되지만 아닌데. 이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쿠데타다 내란 음모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조금 진전 의원 말씀은 검토할 수는 있었다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기무사는 있었다? 검토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무사 아니라 합참 합참이라. 차원에서 할 수 있죠. 합참 차원에서는 합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고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는 저는 법에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문제는 기무사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것이고 이번에 보도된 걸 보면 저는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뭐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뭐 무슨 그런 거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군이 우리 국민의 촛불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고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정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촛불 집회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우리 네. 국민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저토록 평화적으로 그 잘못된 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감탄했던 우리는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민족이 된 거죠,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부에서 이런 일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탄핵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라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직무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만 네. 국가 원수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군이 이런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령부가 이렇게 월권을 하면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런데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임명을 강행했던 사람이죠. 이 송영무 장관은. 그런데 보고받고 4개월 동안이나 그걸 묵히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인 것이죠. 그래서 네. 법리 검토만 외부에 맡겼다가 수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인이 그냥 판단한 것. 저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양해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국방부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한 끝에 이철희 의원이 받아낸 거죠. 그래서 7월 3일인가 이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후의 경위나 또 이걸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떻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밀 문건도 아니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밀 문건도 아닌 사항인데 이렇게 비공개 그냥 문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국민의 의문점들을 이 독립특별수사단에서 저는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이야기도 저는 조금 청와대 얘기 자체가 저는 약간 회색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얘기가요? 네. 왜요?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는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왔을 때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약간의 현재는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얼마나 이 회색지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우겸 대변인의 그 언급 자체가 상당히 회색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국 민정수석 얘기는 뭡니까? 청와대가 전혀 보고받은 예.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언론에서 보도된 후에 알았다라는 것인데 청와대 대변인하고 민정수석이 말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이 A부터 G까지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수령이나 계엄령 검토뿐만이 아니고 네. 세월호 관련한 것도 TF 구성에서 사찰한 것 그리고 무슨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미지 예. 관리까지 해서 감성 관리까지 한 것. 도대체 기무사가 뭘 하는 곳인지 정말로 보안 방첩 업무를 하는 곳에서 예. 이렇게까지 월권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획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판단해 비문이 봐야 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탱크든 장갑차든 대수가 명확하게 나오거나 사단의 이름이 명시되면 그건 비문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상급이 될 텐데 네. 비문 처리를 하면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로 다 기록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공식적인 절차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판단이었다. 자기들끼리 안에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고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고 상부에 보고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이거는 뭐 어떤 군사적인 대비 체계 하에서 고민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비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무사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재논의할 예. 수밖에 없고요. 기무사가 과연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물론 수사에 밝혀지겠지만 예. 기무사 개혁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당히 일차적으로 연관되는 예.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네. 한민구 장관으로 끝날 건가 아닐 예. 건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수방사와 기무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수방사 같은 경우는 뭐 예하에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무사는 예하에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이렇게 200대를 동원하고 뭐 특전사 1,600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본인이 세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합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이 문건으로 보면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으로 본인이 지정을 했는데 이 기무사령관이 삼성장군인데 네. 삼성장군이 이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과 상의 없이 그냥 사성장군을 정했다? 그거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 그리고 이게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면 계엄사령관의 지정 권한이 단순 지역일 때는 국방장관이 지정하지만 전국 지역이면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뭐 필요하면 조사가 더 있어야 그거는 되겠습니다만 뭐, 어제 이제 어떤 TV에서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문제 삼지 말아라라고 네. 했다고 하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이제
그 보도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기를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수방사에서 나왔던 2달 전에 그 위수령 문제와 관련해서 수방사라면 합참이라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기무사의 문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좀 부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수령이라는 게 70년도 때 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난주에 네. 위수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폐지한다고 입법 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국무에서 더 이상 했죠. 예. 필요 없는 제도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인데 저희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수방사나 합참에서 얘기했다면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는 거고 그걸 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으로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한번 고민은 법리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야, 근데 그것도요. 아무리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민주화된 지 87년 예. 이후에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평화적인 국민들의 지표가 있는데 아니 합참이든 기무사든 어디든 간에서는 물론 이건 잘못된 계엄령 검토를 했다는 네. 자체는 저는 잘못된 이건 일이죠. 그렇죠. 내용 상식적으로, 자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군은 그러니까 경찰력이 있는데 왜 군이 그 검토를 해요? 근데 이 계엄 공개된 13페이지짜리의 계엄 문서와 네. 수방사에서 논의했던 위수령의 문건은 좀 내용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건 실행 계획의 문서고 그러니까 내용이 수방사이건 저는 기무사이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물론 게 그렇습니다. 예. 그 촛불 집회 저희가 16년, 17년 그 국면에서 어떻게 군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같이 참여해야 될 군이 박근혜 고민했느냐 정권의 아니면 군인 거죠. 그 군을 동원해서 누군가가 지시한 거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죠. 자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아니, 근데 거죠. 어쨌든 저는 왜 기무사에 초점을 저는 맞추고 싶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참 차원에서 이걸 했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왜냐하면 군인들도 존중해줘야 될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저는 촛불 집회만 한 게 아니라 태극 집회도 저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태극 집회 같은 경우도 쉽게 하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든 기각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뭐 소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군이 이제 뭐 안정을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무사가 이렇게 자기와 관련 없는 그 부대들을 뭐 국회의사당에는 무슨 몇 개 여단이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국회의사당도- 월권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다 국회의사당도 나와 오는 걸로 돼 그러니까 있었어요? 국방부에는 뭐 어디를 보내고 뭐 보면 24단이 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무사의 월권이고 또 하나는 왜 좀 이게 의심이 좀 드냐면 저는 합참이 정말 군이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비상사태 왜냐하면 뭐 불수 문제가 들어오고 군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다 믿지만 군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국민들은 그냥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의 시각이죠. 기무사가 또 하나 저 기무사가 왜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그 전에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들이 여러 가지 뭐 댓글 뭐 개입 심지어는 군이 왜 댓글을 씁니까? 기무사의 그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의료긴 하지만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했던 그 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무사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네. 200억 이상 되는 세금을 특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아보니까 기무사의 정보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사실 특활비를 많이 쳐냈다고 하는데도 214억인가 뭐 이번에도 책자한 걸 보면 여전히 지금 기무사의 정보력 또는 기무사의 그 역할, 과거의 기무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군이 민주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견제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들이 옵니다. 특히 시위 같은 정보들이 이제 기무사가 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동안은 기무사가 제가 할 때는 시위 정보를 갖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무사는 그게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무사는 국방부 내에서 검찰총장 겸 국정원장 겸 이런 권력들을 마구 휘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기무사에 대해서는 개혁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다 실패한 거고요.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보안사입니다. 보안사가 하도 정치 개입을 많이 하고 하니까 윤석열 이병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이병이 기자회견하고 양심선언을 해서 그때부터 보안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름을 기무사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기무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용은 그대로였군요. 여전히 그걸 거기다 이건 제가 참 분노하는 거는 기무사 이렇게 국민들 우습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국회에서 것입니다.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네. 여야의 3당은 전부 청문회든 국정조사건 필요하면 해야 나오고 된다. 있나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네. 어떤 경위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독립수사단이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연장할 수도 있는데 다음 네. 주 정도부터 이제 꾸려져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좀 지켜보고 수사하는 걸 좀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뭐 국회도 다음 주에 뭐 상임위 예. 구성하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독립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받지 못하게 하고 그 수사하는 동안에는 보고하지도 못하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엄격하게 하기로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겠죠. 다만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촛불 집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광화문역이나 시청역에 내리면요. 얼마나 그 서로 부딪히지 않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는지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반대로 돼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 가는 길. 여기는 촛불 집회 이렇게 네. 적혀 있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매우 현명하게 그럼요. 정말 평화적으로 예. 이렇게 했던 그 상황에 기무사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길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가지고 있고 납득이 비밀이니 안 가는데.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21세기 상식으로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기무사 개혁한다 그러면 어떤 업무들을 좀 쳐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사실은 개혁하려고 하면 인원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일일 것 특활비도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뭐 것 특활비 지금 근데 이번에 올라간 특활비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게 네. 물론 이제 특활비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의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는 수당이라고 하는 걸 특활비 이름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를 좀 올려주거나 수당을 올려주면 되는 예. 것인데 이걸 특활비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특활비 제재 때문에 오랜 기간 좀 수당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당이 좀 올라간 것 때문에 특활비라고 하는 항목이 올라간 거여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특활비의 느낌과 좀 차이점이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개혁한다고 하면서 인원은 그대로 두고 개혁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업무가 줄어들면 사람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해서 일단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이제 행정부처로 보면 일선 시군 군수가 있고 또 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60 단위라고 하는데 600, 601, 602, 609 뭐 이제 이런 부대들 우리가 치면 도 단위를 관장하는 여기는 실제적으로 아무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좀 옥상옥에 아니 근데 국민들은 기무사가 필요해? 이렇게 지금 해체 의견도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기무사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군대들 다 갔다 오셨기는 기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군대 내에서? 방첩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또 기무사를 갖다가 이제 존재하는 건 당연한데 다만 이제 네. 기능을 좀 나눌 필요가 나눠야 있다 보는 된다? 이유가 예를 들어서 헌병이라는 게 헌병대가 있으니까. 헌병대는 쉽게 하면 군의 경찰 역할을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기무사는 기무사는? 검찰입니다. 쉽게 하면 조금 높습니다. 군검찰 따로 있어요. 있지만 예. 사실상 기무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국정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는 하고 정보. 또 하나는 방첩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정보가 모이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기무사를 좀 쪼개든지 업무에 따라서 지금은 너무 방대한 게 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네. 별이 2개였습니다. 근데 합참의장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안사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지금도 기무사가 3스타입니다. 지금은 중장인데 3스타의 어전 배열을 보면 가장 높은 게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1등이고 2등이 기무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기무사라고 하면 어쨌든 엘리트 집단이고 굉장히 그 좀 리더격인 존재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같이 군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방첩이나 이런 기능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보물을 분리하든지 해야지 지금 같은 구조로 간다면 저는 누가 기무사령관을 해도 또 하나는 기무사령관은요 이번 정권을 포함해서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도 송영무 장관이 희망이 든 사람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갖다 계속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쪼개가지고 방첩이나 이런 업무를 좀 나눌 건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기무사령관이 누가 되든 간에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혁을 진지하게 저는 없앨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송영무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확실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온 얘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수사단을 구성해라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그분이 군사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장관이 되셨는데 네. 최근에 보여주시는 거는 그냥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내에 이제 성범죄 문제에 대한 뭐 간담회 문제도 자리에서 있었죠.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도 몸가짐을 뭐 좀 단정해라.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앞으로 발언하실 때 누가 스피치라이트를 따로 두셔가지고 미리 제공된 것만 읽고 본인이 참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과연 군 개혁의 적임자인지도 좀 의심스럽거니와 본인의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네. 떨어지는데 이번 이 문건들 제가 볼 때는요. 제 3자가 볼 때는 어차피 문정부 내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왜 3월 달에 보고받고 묵살했는지 청와대는 보고받았는지 또는 청와대가 보고받았다면 이게 민정 라인인지 외교 안보 라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회색지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국선 보고 안 받았다니까 민정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송 장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개혁 얘기하면 벌써 이제 축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원 얘기가 나왔는데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까지는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 할 일이 없으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까지를 넘어서서 아주 거의 컨트롤 타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 대국민 담화할 때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것까지도 보고한 지 나흘인가 닷새 만에 문건 올라가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보안 방첩 역할을 해야 될 그 정예 요원들이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하고 그런 대통령 PI 재고 문건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축소되면 저는 역할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군이 한 거니 군이. 그렇죠. 게다가 볼 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혁안이나 국방부도 믿을 수 없는 게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참모장 자체가 기무사 개혁 TF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네.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국회가 후반기에 이런 걸 포함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사찰 부분도 다 그렇죠. 드러내야 되고요. 사실은 그거 없애야 방첩 됩니다, 업무 안에서도 너무 옛날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군부대 안에서의 군용 전화 이걸 다 도청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누가 군부대 안에서 일반 전화를 가지고 간첩 업무를 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 전혀 인식되지도 않는데도 수백 명의 인원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덜어내야 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혁의 사각지대처럼 돼 있었어요, 예.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 문민정부 들어선 지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있고 특히 이제 민간인 부분과 연관돼서 군이 이런 일을 했다는 데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하여튼 뭐 국회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할 것으로 우리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인기 코너로 가야죠. 세 분의 이 사진 한 컷. 오늘은 김강진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그 17일 만에 이제 태국의 동굴에 갇혀 있었던 소년들이 축구단 소년들이 이제 다 구조되는 모습이고, 네. 저 사진은 이제 태국의 해군 UDT 요원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구조가 되고 그 17일 동안 참고 있었던 그 학생과 코치의 그 생각도 참 대단하다.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17일간 방송에서 보여줬던 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누가 나오는지를 다 공개하면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네. 훨씬 더 가슴 아플까 봐 아무 누구인지도 발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또 언론들도 그것을 묻거나 뭐 놓고 왔는데 나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같았으면 다 물어봤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보도 통제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권적 측면이라고 볼 것이냐는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불렀었는데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친구들도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6강 떨어지고 나서 이 월드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실 여기가 많이 식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 결승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예. 대구 FC의 조현우 지금 골키퍼 모습인데요. K리그 재도약을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조현우 효과를. 국민영웅으로 떠올랐어요. 네, 완전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골키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는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 월드컵 깜짝 스타에도 이렇게 그 선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명 뽑는데 뭐 17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조현우 선수의 모습인데 뭐 네. 광고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광고 모델 뭐 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네. 좀 K리그가 좀 평상시에 좀 관심을 끌고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구 FC 같은 경우에 이 조현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게 이 시즌의 이 관중 숫자가 한 2,400명이 된다 그래 평균이. 그런데 지난주에 있던 경기에서 13,000명 가까이 간 조현우 거예요. 때문에? 네, 조현우 선수 보기 이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골을 막을 때마다 막 환호하고 본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열광할 줄 몰랐다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조금 네. 반짝 촉수로만 여기지 말고 골프에서 박세리 퀴즈 있었는데 또 한참 붐 일었다가 또 수그러들고 여자 핸드볼 열악한 환경인데 네. 우리가 밀어줘야 한다 이러고 나서 수그러들고 그런 모습을 좀 이번에는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아서 K리그의 평상시 좀 관심과 알겠습니다. 축구협회의 어떤 개혁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축구 얘기 나왔는데 한번 하시죠. 물론 이제 지금 말씀처럼 조현우 효과가 K리그 제도에 기여돼야 되는데 반대로 조현우는 해외 리그로 팔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제적인 평가가 골킵 중에는 그 조현우가 이상으로 삼았다는 키퍼들보다도 네. 조현우가 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현우는 반드시 지금 뭐 연봉이 거의 몇백만 원,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조현우는 거의 연봉이 이제 몇천 원 되겠죠. 예, 거의 수십억 내지 수백억 정도 연봉을 받고 프리미어리그나 어디 또 뭐 이 네. 스페인이나 브라질 리그로 팔려갈 거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잘합니다. 그 신의 손인데 조현우를 어찌할지 저는 정말 이런 선수가 탄생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 사진 한 컷 봐야죠. 예, 축구 얘기 축구 얘기고. 네. 이제 진성호 역시 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 지금 예. 어제 이제 저는 편의점 점주들이 이제 저렇게 집회를 하고 나를 잡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우리는 이제 못 살겠다는데 다시 지금은 10,000원을 넘는 최저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인데 어제 소상공인 협회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자, 임금을 올린다는 거는 좋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뭐냐?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이제 쉽게 하면 그 과거 당신들이 말하는 굉장히 이제 쉽게 하면 점주기 때문에 주인이다. 그러니까 고이 이제 그 종업원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긴 하지만 네. 24시간이라고 월급이 90만 원이다. 지금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나와지만 네. 잡아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의 이 최저임금을 우리는 못 지킨다. 앞으로 시위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저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뭔가 경제정책도 좀 바꾸고 뭔가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민노총이 저는 뭐 나름대로 최저임금 이야기하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파이가 있어야만이 이제 나눠 먹을 게 생기는데 저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노력하는데 지금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건지 저 지금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예. 저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국회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뭐 알겠습니다. 다른 과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진성호 전 의원이 지적하신 최저임금 문제, 또 고용 문제, 또 남북 현안과 외교 현안,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만여 건의 법안 처리까지 오늘부터 다시 정상화된 국회 앞에는 수많은 숙제들이 잔뜩 밀려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그리고 셋째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밀린 숙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진정한 협치의 길을 국민을 위해서 모색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김사했다.